오늘 주제는 탈북민의 경제생활과 취업, 창업의 현실과 과제라는 주제입니다. 아, 어쨌든 오늘은 주로 탈북민 관련한 얘기가 중심을 이루겠고요. 저는 탈북민들 많은 얘기들을 우리가 또 하고 있고 많은 세미나나 관련 이렇게 또 연구들이 발표가 되고 있겠습니다만 저는 주로 좀 데이터와 팩트에 좀 중심을 해서 또 이 주제는 경제생활, 취업, 창업 이런 좀 실제적인 얘기니까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서 오늘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회적 측면에서 탈북민들을 바라보고 또 탈북민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 거냐에 대해서 늘상 또 기도를 하면서 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전인적인 회복과 건강을 추구하는 사역, 목회, 선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탈북민뿐만 아니라 북한에 지금 있는 북한 주민, 북한 인민들, 또 남한 사람들, 모든 또 글로벌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계속 세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영적인 측면, 혼적인 측면, 육적인 측면. 그래서 이 어떤 인간의 삼분설 측면에서 세 가지가 다 잘 연결이 되고 총체적으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보는 거죠. 영적인 측면에서는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을 갖게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장해 가고 또 특별히 신앙적인 면에서는 어떤 체험적인 신앙, 성령 체험을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요. 혼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정신, 자아, 이런 인간의 지정의적인 면에서 이것도 이제 아주 중요한 거죠. 우선 생각, 어떤 사고 이런 측면에서 탈북민도 그렇고 북한 주민도 그동안 오랫동안 주체사상, 김일성, 김정일주의 이거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계속 주입을 받았고 그래서 이게 빼는 게 뭐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시간이 걸리고 이 과정에서 한 사람이 가지는 여러 가지 어떤 혼란, 갈등 이런 거를 겪게 되죠. 또 이 자본주의 나라에 왔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경제 시스템인 시장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젊은 분들일수록 이게 시장 경제라는 게 어떤 건가를 잘 이해를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내가 직업 생활을 하는데 올바른 가치관과 직업관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직업 생활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직업 생활을 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어떤 몸에 배어있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이런 거 내려놓고 또 감정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다 뭐 적게나마 다 나름대로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죠. 특별히 탈북민들이랄지 이런 분들은 어떤 어려운 과정들을 지내오면서 트라우마가 있고 그것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알코올릭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이런 중독 현상들을 어떻게 잘 치료할 거냐 또 어떻게 도와줄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의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와서 적극적인 의욕을 갖고 방에 갇혀 지내고 이렇게 아주 그렇게 살지 않고 감사하며 기쁘게 살고 또 생활 면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생활하도록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육적인 측면 우리가 다 몸을 가지고 물질 생활을 하기 때문에 몸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탈북민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좀 크든 적든 조금씩 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병든 몸을 치료하고 그다음에 물질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돈을 어떻게 벌 거냐 하는 거. 또 지금 북한 가족에게 돈 보내는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돈을 보낼 거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제 생활에서 도움을 좀 받고 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도움을 주고 이런 어떤 것들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어떤 북한 선교적인 차원이라고 봅니다. 이제 탈북민을 좀 총체적으로 먼저 한번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이 탈북민에 대한 용어에서부터 뭐 세터민이다, 북향민이다, 뭐 윗동네 사람이다, 뭐 저는
우리 교회 탈북민들한테도 윗동네 분, 뭐 아랫동네 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이 한 3만 5천 명 지금 되는데 이게 탈북민으로서 3만 5천 명이 들어왔다는 거는 이분들의 삶의 프로세스로 쭉 보면은 북한에서 살던 시절 또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때든 그 이후든 탈북을 해서 성공한 분이 있고 두만강을 이제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는데 성공한 분이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에 가서 거기 또 살면서 한국 입국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공안한테 잡혀가지고 북송되면은 한국 입국을 한국으로 가려고 하는 걸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뭐 정치범 수용소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북한에서 탈북하려고 했던 의도를 가졌는데 북한 탈북이 성공했느냐,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한국 입국의 의도를 가졌는데 그것이 성공했느냐. 성공률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한 그 고난의 행군 이후에 북한을 탈북한 사람에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을 보통 한 30만 명 정도 보더라고요. 그럼 30만 명 정도에서 3만 명 정도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10분의 1이 성공한 거죠. 10분의 1이. 네.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한 3만 명 정도라고 보는데 이 북한을 빠져나오고 한국으로도 오고 싶었는데 오지 못한 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뭐 이거는 뭐 정확한 통계가 있을 수 없으니까 3만 명에서 여성이 72%고 특히 75%가 20대, 30대, 40대 여성이고요. 85%가 함경도, 양강도 지역 출신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유의해서 볼 게 왜 탈북민들은 여성이 많은가? 남성들은 탈북을 안 했는가? 탈북을 할 수 없었는가? 이거를 좀 봐야 돼요. 물론 북한은 이제 10년 동안 젊은 사람들은 군에 가 있어야 되고 또 탈북을 하면 남자인 경우에는 가족에게 온 영향이 미치니까 특별히 이제 고난의 행군 때는 여성들이 식량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나온 분들이 많았죠. 또 함경도, 양강도 지역 출신이 많다 하는 거는 황해도나 강원도 쪽에 사시던 분들은 조중국경과의 거리가 너무나 멀기 때문에 그때는 걸어서 가거나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탈북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을 수도 있고 평안남북도나 이런 평양 이런 쪽은 그나마 조금 핵심 성분의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탈북하는 게 좀 적었던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잘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 사망자가 이것도 많게 보는 분들은 무슨 유엔 관련 기관에서는 300만 명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북한 내부에서는 최소 50만 명은 죽었다. 그래서 보통 한 100만 내지 200만 명이 죽었던 그게 오랜 동안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그게 굶어 죽은 거냐 아니면 병으로 죽은 거냐 그때 나이가 들어 죽었느냐 이거를 또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96, 97, 98, 99 이때 어쨌든 아사자 수준으로 나온 사람이 이 정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중에서 북한을 떠난 사람들 조중국경을 탈출해서 중국으로나 이로 나온 사람들이 한 식량을 구하려고 나온 사람이 한 100만 명 정도 본다고 보는데 그럼 나와서 식량을 구해서 돌아갔거나 아니면 공안에게 붙잡혀 돌아갔거나 어쨌든 돌아간 사람이 한 7, 80만 정도 이건 아주 추정치입니다. 이게 너무 이 숫자를 신뢰하지 마시고요. 근데 아직 우리 현지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얘기 보면은 소위 평강공주라 불리는 중국이 아직 남아서 한국에도 못 오고 북한에도 다시 못 들어가고 이런 분들이 한 10만 적게는 한 5만 이들이 현지에서 낳은 자녀들 중국 사람들과 낳은 자녀들까지 다 합치면 한 20만이 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러시아를 떠나서 다른 국가로 갔는데 한국으로 안 가고 다른 나라로 간 사람도 있어요. 미국이나 무슨 뭐 이런 영연방 나라들로 간 사람들도 있고 한 수백 명 정도는 되지 않느냐 봅니다. 또 탈남해서 재입국한 사람들도 있죠. 뭐 그게 정확히 인원이 뭐 몇 명이냐 한 20명 된다고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어떤 그 대표적인 사람들로는 중국에서 고난의 행군 이후에 탈북을 해서 인신매매를 경험을 하고 거기서 중국 사람들 조선족이든지 한족이든지 이런 사람들과 살다가 정말 숨어서 살다가 그 호구가 없어서 바닥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오신 분들 이런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배고파 못 살겠다. 중국에 가 있을 때는 붙잡혀 갈까 두려워 못 살겠다. 한국에 왔는데 뭐가 뭔지 몰라서 못 살겠다는 처음에는 여기 와서 적응이 안 되고 한국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도 보고 참 혼란스러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한 20년이 이제 지나가죠. 뭐 20년 됐다는 분도 계시고 10년, 15년 됐다 한국 온 지. 어느 정도 보면은 조금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적응을 해갔고 보통 탈북민들은 북한 정권에 대한 어떤 분노들이 다 있으시죠.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든 김정일이, 김정은이 뭐 이런 분노가 있기 때문에 자연히 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데 최근에 대통령 선거할 때 또 진보 쪽 성향이 있는 분들도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들은 한국에 잘 정착하는 게 중요하지만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는 게 관심이죠. 최근에는 국경 봉쇄, 코로나 때문에 가족 데려오기는 많이들 포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탈북민 입국자 현황을 보면은요, 이제 98년도부터 이거는 이제 통일부 자료인데요. 947명, 90, 이게 고난의 행군 끝나면서 이제 막 쏟아져 들어온 거죠, 한국에.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는 1000명대를 하다가 2007년, 8년, 9년 이런 때는 2000명 선, 2009년에는 2900명까지 지금 딱 피크를 이뤘죠. 그리고 2010년, 11년에 역시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이때 김정일 시대 후반기죠. 김정일 시대 후반기. 그러면서 고난의 행군을 지나면서 그때 선군 정치로 가면서 먹고 살기가 잘 안 되고 하니까 이제 또 중국에 가 있던 분들이 막 쏟아져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십니다. 2012년부터는 보면은 이 입국자들이 이제 1000명대로 줄어들어요. 이때가 이제 김정은 시대죠. 김정은 시대 때부터는 이제 1000명으로 가다가 코로나 시대로 된 2020년에는 이 1000명대가 229명으로 딱 되고 작년에는 63명으로 됐습니다. 이거는 이미 중국은 이게 워낙 CCTV가 발달이 되기 때문에 중국에 숨어 사시는 분들이 이제 과거처럼 뭐 베트남이나 몽골이나 가서 이렇게 교통편을 이용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기차든지 버스든지 모두가 이제 다 그 신분증 내야 되고 그다음에 CCTV에 얼굴 찍히니까 이게 지금 중국에 계신 분들이 이제 그 중국에서 이렇게 한국으로 오는 루트가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참 거의 어려워지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4,000명, 361명이고요. 여성이 그 중에 이제 72%인데 이것도 비율을 보시면 여성 비율이 계속 높았다가 코로나 때는 여성들이 못 빠져나오는 거죠. 중국에 계신 여성들이 못 빠져나오고 러시아나 다른 나라에 있던 노동자, 남성들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작년에는 여성 비율이 37%까지로 떨어졌어요. 이거는 워낙 유입 인구가 줄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제 이런 숫자 변화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령을 보면은요. 이 연령이 참 중요하잖아요. 세대가 어느 정도 세대냐가 중요한데 입국시 기준과 현재 기준을 이게 좀 비교를 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입국시 기준은 이게 입국할 때 시점에서 나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합계해서 본 건데요. 입국시 기준은 20대가 28.6%, 30대가 28.9%, 40대가 17.3%, 10대도 11.5%, 아이 10세 미만도 4.0%가 있었죠. 그때는 이제 그 중국에서 낳은 아이들도 이제 이런 같이 데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의 이제 비율이 이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들어와서 살면서 현재 나이가 어떻게 돼가느냐, 현재 나이 분포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정확하게 뭐 10년 산 사람, 20년 사람, 5년 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입국시 기준하고는 나이가 많이 달라 있죠. 지금 보면은 40대가 제일 많습니다. 28.9%, 30대가 25%, 그 다음이 50대가 18.7%. 그러니까 입국시 때 20대, 40, 30대, 40대가 지금 30대, 40대, 50대로 지금 거의 한 10살 이상이 이제 더 높아진 겁니다. 이거는 뭐 나이가 그만큼 들고 60대 이상도 11%가 됐고, 반면에 10살 10대는 2.6% 정도로 줄어들었고, 지금 아이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결혼해서 탈북민이 낳은 아이는 한국민으로 잡히기 때문에 탈북민으로 안 잡히죠. 그래서 지금 거의 없는 수준으로 나옵니다. 출신 지역 현황을 보면 여기 보시겠습니다만, 함경북도가 33,000명 중에 19,000명, 거의 2만 명 갖고, 그 다음에 양강도가 5,900명, 해산, 무산 뭐 이런 데 계신 분들이 많죠. 그 다음에 많은 데가 함경남도, 원산, 함흥 이런 쪽 보신 분들 2,800명. 그 다음에 많은 데가 평안남도, 평양에서 오신 분들이 770명 정도 있었어요. 평양에 사시는 분은 비교적 북한에선 그래도 조금은 그 핵심 성분에 가깝다 하시는 분들인데, 그래도 770명이 있고, 황해도 쪽에 계신 분들은 여전히 뭐 400명대, 뭐 470명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 계신 분들도 좋고, 이거는 지리적인 어떤 그 거리 때문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 함경도 출신 분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탈북민 유입 전망을 보면요, 이제 이거는 저희들은 사역하는 입장에서 지금 한국교회나 이쪽은 어쨌든 지금 한국에 와 있는 분으로서 탈북민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분들의 신앙 양육이라든가 또 전도라든가 이분들의 생활을 잘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 탈북민이 앞으로 계속 들어올까? 늘어날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작년에 63명, 올해 얼마나 들어올까?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코로나가 종료되더라도 중국에 계신 분들이 저렇게 CCTV가 아주 되는 상태에서 중국 탈출이 가능할까? 조금. 제2하나원을 지금 완공이 됐잖아요, 화천에. 근데 처음에 지을 때는 안성이 너무 좁다 그래서 안성은 여자로 하고 화천은 남자로 해서 5,000명 규모를 예상해서 규모를 지었는데, 이게 앞으로 탈북민용으로 이게 그만큼 사용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어쨌든 있습니다. 조중국경이 상당히 강고화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철조망이 허술했는데 이건 거의 DMZ 수준으로 철조망이 됐죠. 중국 경비대가 아주 삼엄하게 CCTV 다 달고 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도강월경에서 탈출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다고 탈북하고 한국 입국이 없겠느냐? 우리 해외 외화벌이 근로자들이 뭐 예전에 지금은 많이 돌아갔습니다만, 코로나가 끝난다면 외화벌이 근로자들이 많이 나올 때 이분들 중에서 다시 예전에 무슨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이렇게 집단 탈북을 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는 있겠죠. 또 이분들은 공식적으로 여권하고 비자 가지고 나간 분들이니까 그냥 도강 탈중자라고는 볼 수 없겠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숨어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한국으로 입국할 의사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뭐 개인마다는 다르겠죠. 그렇지만 워낙
중국 탈출 자체가 이제 어렵게 되면은, 그리고 또 거기 있는 중국인들하고 결혼해서 어쨌든 가정생활을 어쨌든 적응을 하다 보면 거기 현지 적응화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중국에 지금 숨어서 계시는 분들 중에 얼마나 한국으로 입국하시려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이어질까,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탈북민이 앞으로는 적어도 이렇게 김정일 씨 1000명, 2000명 되시는 식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거는 이제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요. 반면에 이제 북한이 무슨 급변 사태가 생긴다 그러면 또 다른 차원의 무슨 집단 난민들이 생길 가능성은 있겠죠.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봅니다. 탈북민들이 나름대로 그 한국 생활에 적응이 돼 가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탈북민 부서를 만들고 뭐 탈북민, 한국민 자꾸 구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이제는 조금 적절치 않지 않느냐.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이 하는 탈북민 교회도 대부분이 탈북민들만 있는 교회는 거의 이제 별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국민들과 다 같이 있습니다. 분들이. 그래서 뭐 윗동네 출신, 아랫동네 출신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예를 들자면 예전에 우리가 한국 전쟁 때 남으로 내려온 실향민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그 초기에는 저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다 뭐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그런 구분 자체가 뭐 좀 지나면서 별도로 그게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탈북민 중심의 북한 선교 사역이 지속이 될까? 우리가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돌봄 중심으로 가는 사역이라면 앞으로는 정말 북한으로 들어가는, 그야말로 북한 내지 사역으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뭐 이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북한 내지 사역으로 직접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향후 북한 선교 사역의 중심이 어디로 갈 것이냐. 탈북민 관련 사역, 신앙양과 정착 지원을 하는 사역이냐, 아니면 인도적 구호나 남북 경협 사업. 이게 지금 소위 인도적 활동을 하는 NGO들이 지금 북한에 그동안 들어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낮은 선봉 같은 데는 남북 경협으로 돌아가서 우리 교포들 분들이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커질 거냐, 북한 내지로 가서 하는, 아니면 인권 관련한 국내외적인 활동, 이거는 지금 뭐 북한 외부에서 하는 거죠. 뭐 국제적으로 또 뭐 유엔이나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북한 내지에서는 당분간은 어렵다고 봐야 될 거고요. 또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아직도 선교사님들이 탈북민들을 그쪽에 숨겨주고 쉼터를 운영하면서 현지에서 신앙야구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것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앞으로 확대가 될 것이냐? 국내에서의 통일교육 및 기도사역은 국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라고 봐야 되죠. 국내에서. 네. 탈북민이 어떠하다, 탈북민이 어떠하다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는 이미 제가 보기에는 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탈북민도 변합니다. 지금 북한 사회도 변하고 있고요. 탈북민도 다양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다양한데 김정일 시대 때 탈북자하고 김정은 시대 때 탈북자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눠 보고요. 좀 성격을 보면 김정일 시대 탈북자는 지금 이제 거의 40, 50대 이상으로 보고 중노년층이라고 봐야 되죠. 이분들이 탈북을 하고 한국으로 입국한 거는 저는 생계형이라고 봅니다. 네, 그때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배고파서 살기 위해서 고난의 행군을 많이 체험하셨던 분이고, 이분들 중에는 중국 체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분들 중에서도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직송이라고 해서 중국에 거하지 않고 바로 이제 한국으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중국 체류자가 다수고요. 가족과 함께 입국하거나 이후 가족을 데려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니까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에 대해서는 버려둘 수가 없는 거죠. 네. 이분들이 한국 생활에서는 나이들이 있으시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다수고, 어쨌든
먹고 살기 위해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한국 생활에서는 어쨌든 여기서는 물론 정말 굶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사 한 우리 그 여기 와서 그냥 굶어 죽은 그 모자 사건이 생겨서 막 그냥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정말 뭐 이렇게 극소수고 대체적으로 의식주로는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이 그래도 나름대로 잘 이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는 한국 생활은 그래도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북 말투는 아직도 남아있는 경우가 많고요. 반면에 김정은 시대 탈북자는 2012년서부터 현재까지 분들인데 좀 젊은 분들이죠. 30, 40대 이하, 20대도 많이 있고요. 아까 나이 분포에서 청년, 중년층인데 저는 이분들을 생계형 탈북이라기보다는 자유형 탈북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배고파서 온 경우도 있지만 그 젊은 사람들일수록 어떤 자유를 동경하고 또 북한 사회에 정말 북한 사회에 대한 이게 여기서는 살고 싶지 않다. 뭐 그런 어떤 거고 그래서 직행자들도 있고요. 또 밀무역을 한다거나 또 보위부에 쫓기게 되는 형편이 됐다거나 뭐 여러 가지 어쨌든 북한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범죄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은 거기서 살아가면서 불가피한 사유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도 있다. 가족과 함께 탈북한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가족과 함께 그리고 부모가 먼저 와 있는 부모를 따라서 온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자기가 혼자 온 경우도 있는데 제가 제가 국경경비대에서 온 어느 장교 출신 분이니까 자기 혼자 왔는데 밀무역 하다가 걸려가지고 보위부 뭐 이런 거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탈북을 했는데 부모님들 괜찮으시대요. 과거에는 우리가 가족 중에 탈북자가 생기면 연좌제를 겪어서 가족들이 같이 어떤 피해를 받았었는데 북한이 요즘 이것도 조금 변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연좌제 피해가 조금 이렇게 별 피해 없이 그냥 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학 공부를 하고 한국 사회에 적응도 좀 빠른 편이고 이분들은 비교적 젊은 분이기 때문에 이북 말투를 고치려는 노력을 하고 한국 문화에도 적극적으로 동화되고 한국 대중문화 뭐 이런 거에 아주 그냥 거의 뭐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다 갑니다. 구분이 없어요. 안 돼요. 전문 직업인도 다수 나오고 있고 또 북한에서 김일성 대학 출신 엘리트도 다수죠. 이번에 우리 대선 치르면서 저기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에서 했던 김금혁 씨인가요? 그리고 또 이재명 캠프에서 했던 다 엘리트 출신들이죠. 네. 취업 창업에 적극적으로 도전을 하려고 그래요. 유튜버들이 아주 많습니다. 탈북민 유튜버들. 왜 유튜버들이 많이 나오냐? 물론 유튜브를 하면서 이게 많이 좀 구독자가 많아지면 수입이 생기니까 뭐 그런 어떤 경제적인 목적들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유튜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렇게 도전 의지가 있는 거죠. 혼자 와 있는 경우는 외로운 사람들이 많고요. 여기 와서 가정을 만들고 결혼을 한 사람도 있지만 결혼을 나이가 뭐 30, 40대 이렇게 됐는데도 결혼이 안 되고 결혼을 실패한 사람들도 많고요. 또 한편으로는 차별받는다는 의식도 좀 가지는 것 같고 그래서 남북한이 다 싫다 해서 젊은 사람 중에 탈남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리 잡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탈북민 입국이 20년을 넘어가면서 잘 알려진 유명 인사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국회의원 우리 태용호 의원, 진성호 의원, 언론계 기자, 그래서 우리 동아일보의 주성환 기자, 뭐 조선일보의 강철환 기자, 뭐 북한 자유운동하는 풍선 보내다가 막 그냥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막 문제가 되고 뭐 이렇게 조사받고 했던 뭐 박상학 씨나 이런 분들 뭐 다들 이제 신문에 자주 오르는 분들이죠. 전문기관 연구자들도 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산업은행에서 북한에서도 경제학 뭐 했는데 뭐 경제학 여기 와서 박사학위였고 북한 전문 김영희 씨인가요? 하여튼 북한 경제 얘기할 때 많이 나오시는 분 있으시고 또 개인 연구소 운영자 우리 뭐 안찬일 씨나 강명도 씨나 이런 거 뭐 많이 이렇게 나와서
또 유명 유튜버들, 우리 박예영 씨 같은 경우는 박통통 TV 저도 종종 봅니다만 아주 통통 튀죠. 네. 북한에서 경력을 살려서 나름대로 영역을 개척해가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음식 전무하는 우리 이해란 박사 같은 분도 예술, 북한 뭐 평양교회단에서 이렇게 예술 이렇게 하셨던 분들, 의사들도 좀 최근에 국가고시에 합격하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2분인가 3분. 그래서 한의사도 있으시고 개업을 하셨더라고요. 어쨌든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지금 북한에서의 자격증을 한국에서 지금 인정을 안 해주고 있잖아요. 교사들도 북한에서 초등학교다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인정을 안 해주는데, 그렇다고 한국에 와서 교대에 가서 다시 교원 자격증 받아야 되느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통일부가 이런 분들을 잘 연결을 해주면서 탈북민 관련 교사도 하시고 의사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만갑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공기관 취업자들, 공기업, 공공기관 이런 데들 취업하시는 분들이 나오고 있고, 또 북한 관련 안보 강사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목회자로 성장한 사람들, 뭐 우리 이빌린 목사님, 마수현 목사님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북한 탈북민 목회자로도 이름이 잘 알려지고 있죠. 네. 반면에 안전 문제 등으로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지내는 북한 엘리트 출신들, 외교관이나 당간부 이런 분들도 이제 뭐 이런 분들은 성공했다라고 봐야 될 거냐는 건 있지만은, 어쨌든 북한 엘리트 출신으로 와서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나름대로 정착을 해 가려는 사람들이죠. 반면에 실패한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보면 뭐 어떻게 보면 더 많다고 그럴까요? 자살자들이 지금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요. 한국보다도 좀 한 2~3배, 뭐 한국도 그냥 자살 1위라고 합니다만 그냥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참 이게 안타깝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폭력, 사기 뭐 이런 거로 해서 가정폭력에다가 있는 사람도 있고, 알코올릭도 많고요. 중독, 여기 와서도 마약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 마약. 네. 그 북한에서의 지금 마약 문제가 참인데 여기 와서 그거를 못 끊는 거죠. 바닥 생활에서 헤매는 사람들, 다단계 사기로 고통받는 사람들, 탈남자들, 북한으로 재입국한 사람들이 있죠. 무슨 임지연 씨, 박인숙 씨, 작년에 강화도에서 헤엄쳐 간 사람들, 뭐 어떻게 된 건지 그냥 22사단 거기 그냥 그 철책선을 뛰어넘어서 올라왔죠. 대단해요. 아주 22사단이 그것 때문에 그냥 발칵 뒤집혀가지고 사단장이 그냥 갈리고, 그 외국에 가서 하는 사람들도 있죠. 처음부터 간 사람들도 있고 중간에 간 사람들, 뭐 우리 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같은데 중간에 간 사람들이 그냥 불법 체류로 있는 건지, 그래서 이제 그 정식으로 비자를 영주권을 받고 관광 비자로 가는 거는 문제 없죠. 가서 조금 뭐 있다가 올 수 있는데, 가서 이제 체류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탈북민들, 오늘까지의 신앙 프로세스를 보면은요, 초창기 특별히 그 김정일 시대 때 온 탈북민의 60~70%는 우리가 당시 그 동북 삼성에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었죠. 그래서 숨어 지내는 생활에 이제 도움을 줬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쉼터를 운영하면서 당장 이제 먹는 거, 또 신분도 보호를 해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경 통독도 하고 신앙 양육을 하고, 또 조선족 한족교에서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탈북민 사회에서는 도광에 가면은 십자가 있는 교회를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또 한국교회에서 일부에서는 탈북자들의 비용도 모금을 해서 도움을 줬고요. 지금도 여전히 이제 탈북민 구출해 오는 데 드는 비용들을 한국교회에서 지금 그거를 이제 하는 그 우리 탈북민 교회들이 있죠. 반면에 북한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 최강 목사님 그 하신 그쪽 있죠. 평강공주 사역을 지금 통일소망성교회는 계속 하고 있고요.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이 어떤 확실한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2012년에 이게 실천신학대원에서 한 444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거에 의하면 그때
이게 대상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조금 이렇게 있지만 자기가 개신교다 하는 사람이 66%가 나왔어요. 아니 지금 우리 한국 교인들은 지금 개신교다 하는 비율이 지금 통계조사한 거에도 뭐 15%, 뭐 18% 이런데 어떻게 66%가 나이가 개신교다, 탈북민 중에. 이런 거는 대단한 거죠. 그러면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그 중국이나 러시아에 계시던 선교사님들이 정말 기여를 많이 하셨다. 근데 지금 지속적으로 교회에 나가시는 분이 어느 정도냐 하는 거를 보면 저희들 그 탈북민 사역하시는 우리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정확하게 통계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특히 이제 코로나 때는 더 줄어들었는데 한 10%, 3, 4천 명 수준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계속 가지고 그러면 6, 70%가 어쨌든 복음을 접했는 거고 자기가 66%가 자기가 개신교라고 응답을 했는데 어떻게 교회 나가시는 분은 지금 3, 4천 10%밖에 안 되는 이게 상당히 의문이에요. 의문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거품이 낀 거냐. 그리고 현재 교회 출석 동기도 정말 신앙이 살아있기 때문이냐 아니면 정말 일부 지원금 목적이냐. 그래서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나오죠. 어쨌든 돈이 필요하니까 지원금을 뭐 단돈 5만 원, 10만 원으로 준다면 교회를 오시는 거죠. 또 그걸 꼭 전 나쁘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도우긴 도와야 되고 또 그분들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시는 거고 또 오다 보면은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탈북 여성들 중에서도 경제적 지원을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있고 우리 한국 한민족의 DNA에는 무엇보다 자녀 교육에 목숨 거는 거는 우리 한국민이나 탈북민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았지만 내 자녀만은 정말 이렇게 살릴 시간이 오고 정말 잘 교육시켜서 성공시키고 싶다. 영어 교육하는데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탈북민이 향후 북한 내지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 탈북민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은 이분들이 나중에 북한의 고향에 돌아가서 현지 교회를 세우고 현지의 이게 교회 리더가 될 것이다. 뭐 그렇게 우리가 기대를 하고 다 사역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목회자만 현재 50명이고 탈북민 목회자회가 40여 군데 이르고 지금 신학생망도 뭐 한 100여 명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 크리스찬이 아닌 젊은 탈북민들을 놓고 봤을 때 이분들이 지금 한국에서 대학 공부들을 좀 시켜주잖아요. 특례 입학으로 해서 또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배우고 경영학 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럼 그들이 북한에 가서 시장 경제를 확대하고 산업화 민주화의 여건이 될 수 있을까? 글쎄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봐야겠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데에서는 한국에서 그동안 성공한 사례, 우리 목회자들도 탈북 목회자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또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고 강인하잖아요. 돌파력이 있어요. 그 생존하면서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한국 청년들보다는 탈북민 청년들이 훨씬 강인한 것 같아요. 강인해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게 사선을 넘어왔으니까. 사명의식도 강합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보지만 한편은 또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도 고향에서 바라보는 인식. 북북 갈등. 예를 들자면 소위 말하는 고향에서 저 사람은 소위 말하는 조국을 버린 사람이다. 우리가 말하는 저희 북한 정권에서 말하는 조국을 배반했다. 저는 뭐 심지어 무슨 한국에서 일부 진보 쪽에 계신 분들 중에 탈북민에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 분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분들이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인간의 생존 본능 때문에 온 분들인데 그럼 거기서 죽으라는 얘기인가요? 어쨌든 이런 북북 갈등 요인이 생길 수 있죠. 또 뭐 한국에 주저앉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 탈북민들의 고난한 삶의 현실을 보면 국내 탈북민 주거 형태를 보면 1인 가구가 거의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주지 분포를 보면 어쨌든 거주지는 그 하나원 수료한 후에 정부에서 주는 임대아파트 제공지역 이거를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도 자기가 써서 내지만 이게
서울 쪽으로 몰리니까 이제 그 또 뽑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제비 뽑기. 뭐 어쨌든 그렇지만 지금 수도권에 한 64.8%, 비수도권에 35.1%. 그러니까 한 3분의 1은 아직도 수도권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수도권을 선호하고 최근에 올수록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고 있죠. 탈북민이 제일 많은 교회는 부산 수영로교회입니다. 사람 수로는 부산 수영로교회. 네. 수도권의 주요 주지는 아시지만 노원구 상계동, 양천구 신정동, 강서구 가양동 이런 데들이 많고 이쪽에 우리 탈북민 교회들이 많이 있죠. 최근에 인천시 남동구 한국화약공장 있던 자리에 이제 이쪽에도 이제 아파트가 임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있으면서 이쪽에도 많이 가 계시고요. 복잡한 가족 관계죠. 뭐 어쩔 수 없이 이 북한을 떠나고 중국을 떠나면서 우리 탈북민들은 또 그 자기 보호자로서의 배우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동거관계가 다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 생활이 뭐 안정적이지 뭐 물론 뭐 지금 한국 사람들도 뭐 이혼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리고 지금 여기 와 있는 10대 청소년 절반은 대부분이 이제 중국에서 태어난 경우들이 많죠. 탈북민들 가족 송금을 보면은 이것도 정확한 지금 통계를 제가 뭐 이게 구하지는 못해서 2010년도에 396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보니까 그 당시에 한 연평균 송금액, 연평균입니다. 한 100만 원 정도, 300만 원 이상도 48명, 최고가 600만 원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돈으로 한 100만 원은요. 지금 북한 돈으로 따지면은 보통 저는 한 5대1, 6대1 보는데 한 5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북한의 평균적인 생활비, 평양 사람들 기준이 아니고요. 평균 보면 한 25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500만 원이면 거의 2년치 생활비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그리고 이게 개인이 한 평균이니까 평균이 한 100만 원 보냈으면 탈북민 전체가 보내면 이 금액이 엄청난 겁니다. 제가 그때 봤을 때 한 2, 300억은 북한에 한 2, 300억이 만약 한 100억이든 뭐 들어갔다면 이게 초기에 장마당 시장 자금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탈북민이 한국에 정착하는 거에서 실패다,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은 있고 재입국하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숫자로는 극소수죠. 한두 사람 때문에 이제 막 탈북민 정착이 안 된다 했지만 어쨌든 제3국을 향한 사람도 있고 또 설문조사를 하다 보면 이런 전문도 나와요. 남한 사회에서 고생하기보다 북한에 살 때가 좋았다. 2017년에 한 15% 정도 나왔다. 이거는 이제 항상 설문조사라는 거는 그 모집단을 몇 명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집단이 딱 표준 집단이냐에서 한 10%, 15% 정도가 나왔다고 봅니다. 범죄율, 자살률은 5명 중 1명꼴로 범죄의 연루가 되고 있다. 내국인 범죄율의 2배다. 이거는 범죄 자해는 배우지만 범죄 피해를 받는 사람, 예를 들면 다단계 피해를 받고 사기 피해를 받았다 하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한 그렇게 보는 겁니다. 현재 재소자는 폭력 사기가 많고 높은 자살률과 알코올 중독자가 다수 있다. 네. 그래서 남한 생활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거를 보면 2017년도에 조사한 거를 가지고 남북 하나재단이 한 거를 보면 만족이 73.6%, 보통이 22.7%, 불만족이 3.7%다. 남북 하나재단이 2020년에 조사한 건 76.5%고 2015년 조사는 63%인데 이게 보니까 좀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이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러면 이게 한국 사회에 이게 탈북민들이 이제 정착이 된다는 신호인가? 물론 한 30% 가까이는 여전히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만족이 한 70% 정도 나왔다는 거는 그래도 네. 만족 이유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서 일한 만큼 소득이 있어서 북한보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불만족한 이유는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해서 그래서 이제 한 3분의 2, 한 60, 70% 정도는 남한 생활에 만족한다 이렇게. 예. 개 중에는 아주
그 불만이 많은 사람들도 있죠. 네, 있습니다. 영국 런던 교회 가면 런던 리틀 평양이 있다. 이게 런던의 한인타운의 뉴몰든이라고 있죠. 뉴몰든. 네. 이게 우리 뭐 미국에 저 있는 한인타운처럼 런던에 있는 한인타운인데 한인 거주지가 한 12,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2000년대 이후 탈북자들이 여기에 주로 이제 여기서 모여서 사는 거죠. 모여 살아야 여러모로 좋으니까 탈북민들도 한 500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500명. 그래서 자녀 교육 목적으로 한국에서 자녀 교육 안 되거나 좀 더 외국 교육을 유학을 시키겠다고 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근데 이제 언어 소통의 어려움이니까 취업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죠. 거기 영국 같은 데는 뭐 탈북민이라고 특별히 공공기관에서 도와주는 건 없잖아요. 문화 충격도 있고 한국으로 다시 리턴하는 분들도 있으시다. 이렇게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뭐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탈북민들이 모여 사는 이렇게까지 규모가 되는 거는 없지 않느냐 싶은데 여기는 한 500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탈북민 경제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지원금을 보면은요, 이게 이제 그 초기 현금으로 주는 정착점이 있죠. 하나원을 수료하면 이제 들어오면 프로세스가 국정원에서 조사받고, 그 다음에 하나원은 보통 3개월 수료하잖아요. 정착교육이죠. 정착교육, 한국. 그래서 1인 세대 기준으로 한 800만 원 준다. 이게 매년 좀 이게 통일부에서 금액을 이렇게 계속 어떤 거는 늘리거나 정책적으로 또 어떤 부분을 새로 만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정착금 받은 연도에 따라서 개인마다 좀 얘기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2010년도에 때 받은 분, 2015년도에 받은 분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는 지금 800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 이거 주지 않고 하나원 수료하면 500만 원 주고 있고 분기별로 100만 원씩 3차에 나눠서 주고 있는데 초기 현금 정착금은 정책에서 통일부 쪽에서 줄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돈을 막 주면은 이게 이제 브로커 비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초기 정착금 현금 받아서 브로커 비용 주고 뭐 하면 실제 돈 받는 게 내 돈에 남는 게 없다 이렇게들 얘기들을 하시는데 일시적으로 현금을 주는 게 오히려 부정적인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최근에 이게 보수정부 쪽 이후로부터는 그 지원금, 장려금 형태로 취업장려금, 수당장려금 이런 수당 형태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좀 많이 바뀌어서 현금 정착금은 줄어들었다. 주거지원은 이제 임대아파트를 쭉 제공해 왔죠. 보통 뭐 11평, 13평 뭐 이런 가족당 한 채고 지역별로 이제 자기 결정이 되면 거기에 배정을 이제 하나원 수료할 때 이제 가는 거죠. 임대아파트가 내가 좀 이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원에 살다가 내가 뭐 파주로 오고 싶다 그러면 가능하나. 우리 여기 목사님, 탈북민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신데 노원에서 살다가 이게 이쪽으로 바꿔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전은 가능하나 이것도 자리가 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 보통 보증금이 1,600만 원 뭐 이렇게 됐는데 이게 그 개인에게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이건 통일부에서 그 LH나 SH에 직접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이렇게 주는 거죠. 본인이 이거는 현금으로 만지는 건 아닙니다. 관리비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요. 혹자에 있어서 이게 개인별로 가족당 주기 때문에 1인 세대가 많은데 부부가 온 경우에서 집을 각자 받자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도 이혼한 거로 해서 그냥 2개를 받는 경우도. 그 기초생활수급제 생계급여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현금 정착금을 주고 취업 전 6개월 내지 최대 1년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월 한 55만 원 주는데 그 후부터는 이게 취업장려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업할 때까지는 생계급여비를 주지만 취업을 하고 나면 1년 차에 550만 원, 2년 차에 600만 원. 취업을 자꾸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책을 쓰는 거죠. 또 자격증 받아라. 취업하기 전에 무슨 학원 같은 데 다녀서 무슨 간호사 자격을 따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용접 자격을 따든지 무슨 탈북 건설 쪽 자격을 따든지 해서 취득하면 400만 원을 주죠.
그리고 탈북민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요즘 정부에서 이제 그 고용 장려금이라는 거를 기업에 주는 거죠. 이건 탈북민에도 마찬가지로 인당 원 50만 원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우리 젊은 탈북민들에게서는 36세 미만으로 알고 있어요. 36세 미만 탈북자는 대학 교육할 때 장학금을 줍니다. 전액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특별 전용으로 전원에 특례 입학. 그래서 서울에 뭐 스카이에 다니는 탈북민들 많잖아요. 서울에. 그래서 이거 오히려 한국 젊은 청년들 중에는 이거 오히려 역차별 아니냐 그렇게 하는데, 이게 정원의 특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외국민 특별 전형하는 것처럼 이게 탈북민들을 이렇게 탈북민들 여기에서도 대학에서 재외국민 내에서 경쟁을 시킵니다. 재외국민 탈북민 내에서도 그렇게 해서 서울대 뭐 연대 고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초중고 자녀는 현재 무상교육으로 다 돼 있는 거죠. 의료비도 의료급여비가 있습니다만은 국립중앙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의료보험 혜택에 일부 추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부 교회의 경우는 출석 시에 교통비 명목으로 뭐 5만 원, 10만 원 이런 이단 쪽에서 20만 원 주는 데도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곤층 탈북민들을 보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탈북민 전체의 24.5%다. 이게 진성호 의원 자료인데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오느냐? 초기에는 연령에 상관없이 일괄적 현금 지원 정책을 하다가 취업자 위주의 장려금 중심으로 전환되다 보니 취업 능력이 없는 고령자, 병자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기초생활수급. 한국민 전체가 4.1%인데 이거에 비하면 굉장히 8배나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탈북민들 8배에서 차상위 계층자는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조금 낮다고 보는데 다 중위소득 50% 이하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합하면 탈북민 전체의 56%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고 차상위 계층자다. 그래서 보통 한국민 이건 복지 시스템에서 전부 소득 인정형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중위소득의 30 내지 50% 예제로 생계급여는 생활비 주는 겁니다. 중위소득 30% 이하자는 생계급여를 줍니다. 의료급여는 40% 이하자에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발생했을 경우에 의료급여를 주는 거죠. 주거급여는 월세 지원 같은 겁니다. 그래서 월세 같은 거를 자기가 신청을 하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줍니다. 교육급여도 역시 무슨 학자금이나 뭐 이런 것도 신청을 할 경우에 주죠. 그리고 차상위 계층자는 역시 이런 바우처 같은 걸 많이 주더라고요. 현금 주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형태의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복지 시스템이 저는 잘 돼 있다고 봅니다. 탈북민들이 그런 면에서 혜택을 받고 있죠. 특별히 이제 코로나가 들어오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실직 및 구직이 안 된다가 25%, 수입이 감소했다 25%, 북한 가족의 송금에 부담이 있다. 보통 우리가 중간에 브로커 통해서 30~40% 준다 그러는데 50%를 이게 위험 부담이 오르기 때문에 송금 수수료도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거죠. 21%, 양육비 충당 어려움이 19%. 이거는 MBN 뉴스가 작년에 55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탈북민 정착을 위한 그 생활 지원을 좀 더 보면은요. 이게 2012년에 실천신학대학원에서 주관한 탈북민 조사에서 444명 대상 설문한 결과인데요. 정부 기관이 36.6%, 하나원이나 남북 하나재단 같은 거겠죠. 종교단체가 39%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지금으로 보면 10년 전인데 그때는 종교단체에 굉장히 감사를 했다. 종교단체에 많이 했다. 종교조사를 보면 그때 한 거를 보면 440명 중에 66%인 322명이 자기가 개신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66%가 개신교다 보면 이거는 놀라운, 한국민이 지금 통계조사한 거로 18% 이렇게 나오는데 개신교는. 무교가 27.5%, 천주교 3.6%, 불교가 2.9%로 나왔습니다. 개신교 신앙을 갖게 된 시기에서 물어보면 북한 탈출 이후 제3국에서 46%. 그러니까 우리 중국이나 태국 선교사님들이 참 기여를 많이 하신 거죠. 거기서 이제 46%가 복음을
듣게 됐다는 거죠. 북한에서부터라고 한 사람도 1.2%나 있었어요. 야, 저는 그때 이미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 그루터기 신앙자인가 아니면은 그 탈북해서 다시 북한에 들어가서 한 번부터 복음을 들은 건가? 그래서 일이 나왔습니다. 교회도 지금 뭐 조금 주는 교회 있고 안 주는 교회 있고 뭐 돈으로 주는 교회 있고 최근에는 장학금이나 의료비나 가전 및 생활용품 신방을 가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또 무슨 뭐 명절 같은 때 이런 거를 이렇게 주는 물품 지원 방향으로 이렇게 변화를 추구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 한국민 평균적인 경제활동과 탈북민을 비교를 해보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국민 평균과 탈북민 평균을 비교해 보는 거는 탈북민들이 한국민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잘 정착을 하느냐 하는 걸 보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2020년 통계인데 한국민 평균과 탈북민 평균을 비교를 해본 건데 경제활동 참가율은 63.7% 대 60.1%. 이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경제활동 가능 인구에서 경제활동 인구를 한 건데요.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하고 실업자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취업자도 들어있지만은 지금은 실업이지만 경제활동을 했거나 경제활동하는 의사가 있는데 지금 일을 못 구하고 있는 사람을 경제활동 인구라고 보는 거고요. 경제활동 가능 인구는 뭐냐면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어요. 이건 예를 들자면 학생, 주부, 가사, 아주 연로자들, 그 다음에 소위 한국에서는 군인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예 경제활동을 포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비경제활동, 그러니까 15세 인구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를 뺀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탈북민의 60%는 어쨌든 일을 할 의사가 있고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게 60%. 고용률이라는 건 그 경제활동에서 실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취업자입니다. 이게 54.4%.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54.4%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지금 실업 있는 사람들이 이르면 9.4%. 이게 한국민 평균과 6.8%, 5.7%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월 평균 임금, 이거는 개인 평균 임금을 말하는 거죠. 개인 평균 임금이 2020년 기준으로 227만 원으로 나왔어요. 근데 한국인 평균은 272만 원이에요. 한국인과 평균과 45만 원 차이가 나고 83% 수준이다. 근데 2017년에 이게 그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평균은 71% 수준이라서 조금 오르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좀 차이가 있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취업 포기자가 발생한다. 근데 경제활동 참가율은 한국민 평균과 탈북민 평균이 3.6% 한국 낮은데 고용률이 6.8% 낮다는 건 뭐죠? 이거는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의사를 가진 사람은 3.6% 낮지만 실제 취업자는 6.8% 낮다고 하는 것은 뭐죠? 취업 의사가 있음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 비율이 높다. 이렇게 보여죠. 실업자가 높다는 거죠. 실업자. 근데 실업자가 비경제활동 인구로 넘어가기 때문에 고용률과 실업률이 고용률은 6.8% 낮은데 실업률은 5.7% 높다. 이거는 1.1% 차이가 나잖아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아예 그냥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취업 포기자로 구직 포기자로 가는 사람이 한 1.1% 정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민 평균의 83, 평균이라는 개념은 중위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평균이 83%라고 하는 거는 고소득자가 적기 때문에 평균 소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소득자가 아주 굉장히 무슨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월 평균 받는 사람도 있고 아주 바닥에 무슨 100만 원, 15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게 평균 개념이 참 애매해요. 어쨌든 그냥 평균으로는 고소득자가 적기 때문에 227만 원으로 45만 원 차이가 났다. 자, 경제활동의 이게 그래프로 시계열적으로 본 건데요. 이게 쭉 보시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계속 늘어왔습니다. 근데 2020년에 60.1% 떨어진 거는 이거는 코로나 효과라고 봐야 될 거예요. 고용률도
이게 54.4% 고용률도 늘어나 왔어요. 이거는 계속 이렇게 고용률이 높아져 왔다는 거는 계속 취업이 긍정적인 현상이죠. 근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좀 낮아졌고요. 실업률이 5% 6% 하다가 2020년도에 9.4%가 됐다는 건 역시 이것도 코로나 효과일 겁니다. 월 평균 임금은 2011년서부터 2019년까지 쭉 계속 늘어왔죠. 이게 물가 인상으로 해서 성장이 된 부분도 있고 소득이 늘었기 때문에 성장이 된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204만 원에서 227만 원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가지고 경제활동 인구를 분류를 해보면 탈북민을 전체 3만 명으로 봤을 때 사망자와 해외 거주자 탈남자를 제외한 거죠. 1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이상의 90%. 이건 아까 연령을 가지고 적용을 한 겁니다. 15세 미만이 한 10% 정도다. 비경제활동 인구, 예를 들면 학생이나 가정주부나 취업포기자나 연로자나 병자나 아예 그냥 취업에 대한 경제활동에 대한 의사를 포기한 불가능한 사람들이 전체 한 40% 되고요. 경제활동 인구는 경제활동 참가율을 60% 때 전체 탈북민의 54%가 되는데 그중에 취업자가 전체 탈북민의 30%고 실업자가 전체 탈북민의 24%. 실업자로 보면은 많은 겁니다. 이게 탈북민의 54%. 그러니까 3만 명 중에 이게 딱 이렇게 이해합니다. 3만 명 중에 한 9천 명은 지금 현재 취업을 하고 있고 그중에 상용직, 예를 들자면 임시직이 아니고 계약직이 아니고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상용직으로 이런 사람들은 다 4대 보험 들겠죠. 이런 사람들은 18%다. 그러니까 약 한 5,400명 정도가 상용직으로 있고 임시직이나 이런 직이 한 12% 정도 된다고 보죠. 실업자가 이거는 실업자라는 거는 일시적으로 실업일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 실업자들이고 그다음에 취업 의사가 있는데 취업이 안 되는 게 24%니까 탈북민의 4분의 1 정도 가까이가 지금 일을 못 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탈북민의 고용을 연결해 주는 게 여전히 어떤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탈북민 취업자의 취업 유형별, 그러면 어떤 회사에서 주로 어떤 직장에서 다니냐, 직장 유형으로는 자영업 비율이 전체 취업장에서 한 32%, 국가기관 공기업, 예를 들면 공무원인 사람, 또 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에서 이제 직원으로 있는 사람이 한 26%, 일반 민간기업에서 있는 사람이 중소기업이 약 13%, 대기업이 11%. 그래서 탈북민 중비율은 탈북민 전체로 봤을 때입니다. 탈북민 3만 명 중에서 9.6%, 약 10% 정도가 그러니까 약 한 2,700~800명 정도가 자영업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영업은 물론 다양하겠죠. 근로자로 다니는 분들이 제조업이 6.2%, 숙박 및 도매업, 음식업이 4.1%, 도매업 및 소매업에 이게 일하시는 분들, 사회복지, 요양보호사 이런 거죠. 서비스 3.2%, 시설관리, 임대 서비스 이런 거 이제 청소, 경비 이런 거겠죠. 2.6% 정도 된다. 직무유형으로 보면 단순 노무, 예를 들자면 건설에 무슨 뭐 잡부나 뭐 건설 인력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 농장에서 일하는 농업 근로자 이런 분들이 이제 8.6%, 서비스 종사자, 예를 들자면 우리 식당에 가 있는 보통 식당에서 일하는 우리 탈북민들 한 4.8%, 판매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3.0%, 기능원,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2.5%, 관리자도 한 2.8%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4대 보험에 가입된 안정적 상용직은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근데 취업자의 중에서도 반 정도는 단순 노무직, 일용직, 시간직, 아르바이트, 주로 어떤 분야냐? 일용직, 건설 노동자, 택배기사, 대리운전, 주유소 운전원, 뭐 찜질방 종업원 뭐 이런 거. 우리 교회 우리 한 분도 지금 찜질방에서 일하셨어요. 여성은 주로 음식점에서 도우미 일하시고 커피 전문점, 아르바이트, 노래방, 주점 도우미 뭐 이런 거 하시고, 청년 중에는 요즘 대기업과 공무원 취업자도 다수 나오고 있고요. 중노년층은 건강 문제로 차라리 기초생활수급자로 사는 게 낫다. 왜냐하면 이렇게
직장을 가면 4대 보험을 받을 경우는 기초생활주급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여성 중에는 안마방이나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인문학에 성매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면에 또 긍정적으로는 전문직도 다수 나오고 있고 박사 출신, 공무원 취업자, 채용 배려로 대기업, 현대자동차에 입사한 생산직으로 입사한 분들도 계세요. 취업 후에는 취업 자체보다 취업 휴가 더 문제다. 64%가 보통 직장에서 1년도 못 견딘다. 이런 통계도 있고요. 오래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경쟁과 차별감, 강한 자존심, 적극성 부재. 또 일탈하는 돈 벌기도 있죠. 뭐 이런 명의별 이유자다 사기당하고 향락업소 가시는 분들도 있고. 탈북민들의 취업 자격과 이게 박사하신 분들을 얼마 전에 한 건데 최근에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 보면은 김영희 씨 동국대에서 북한학 박사 하신 분도 있고 이해란 씨 이화여대 식품영양학 박사 이렇게 해서 지금 주로 북한 음식의 전문가시죠. 뭐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의 자격증, 의사, 교사, 교수 자격증이 이제 한국에서 이거는 뭐 우리 의사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인정을 안 해주고 국가고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그리고 북한에서 여기에 이제 예를 들자면 취업 면접을 하는데 내가 북한에서 군 경력이 있었고 어느 분야에서 일했는데 이게 지금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회에 와서 정착을 하는데 내가 좋은 직장을 좀 좋은 일자리를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경력 인정을 안 해준다. 이거 차별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북한에서 공경력을 한국에서의 공경력하고 같이 봐줘야 됩니까? 뭐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제 앞으로 논의가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탈북민의 입국 시 직업 현황을 보면 이제 무직 부양자가 46.6%니까 이제 가정에서 그냥 일하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사일 하셔서 제일 많고요. 노동자, 일반 노동자, 뭐 공장 기업소에서 일하실 때 38.7%인데 관리직에 계셨던 분들, 또 전문직에 계셨던 분들, 예술 체육 분야에 계셨던 분들이 다 합쳐도 한 5% 돼요. 그래서 군인도 한 2.5%가 됐고요. 입국 시의 직업 현황입니다. 남북 하나재단이 꾸준히 설문조사를 하시면서 탈북민들의 이제 지원 요청 사항을 보면 취업 창업에 지원해달라가 27.4, 의료 지원이 17.3, 주택 지원이 13.1, 교육 지원이 12.3, 소득 지원이 11.3. 취업 창업 지원은 취업할 수 있게 해달라, 사업하는데 자금 지원해달라는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게 요즘 탈북민 그 심리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자꾸 이렇게 늘리는 게 실제 마음을 터놓고 어려움을 이야기, 미래를 진지하게 상담해 줄 기관이나 사람이 없다. 뭐 이런 호소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탈북민에 대한 소위 말하는 차별 문제가 있느냐, 차별이 어느 정도냐. 이게 이제 탈북민들이 느끼는 인식 중에 냉대, 편견, 차별, 무관심이 많죠. 이것도 설문조사를 한 거면 2020년에 16%, 2017년에 23%. 이것도 조금 차별 경험했다고 자기가 설문조사에서 응답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번에도 16%인데 조금 줄어드는 면에서는 바람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6% 차별 경험했다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잘 적응이 된다고도 볼 수 있고 주로 차별적 행동에는 북한 출신 이후로 취업을 거절당하거나 따돌림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피차별자가 강한 직설적 화법으로 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대인관계 어려움하고 반응 결과는 직장생활을 오래 못하고 스스로 사표해서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 재취업에 성공하지 못해 경제적 궁핍에 반응이 오고 일탈 행동으로 탈남, 범죄, 자살 등이 나오는 이 구조가 조금 어떻게 이거를 우리 한국민들이 좀 탈북민에 대해서 좀 더 배려하는 마음, 좀 더 좀 품어주는 마음을 가질 것이냐 이게 더 사실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탈북민이 말하는 취업 애로사항을 보면 건강상 문제가 있죠. 노동 강도가 강한 일에는 버텨내지 못하겠다. 많은 경우가 지병이 있다. 이거 뭐죠? 남한 사람들과의 차별과 냉대. 이게 좀 보수적인 분들은 북한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북한 정권에 대한 반감이지 북한민에 대한 반감으로 가면 안 되는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그런 좀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고 조금 진보적인 성향에 계신 분들은
아니 뭐 북한을 왜 떠나고 북한을 뭐 심지어 배신했느냐까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조금 왜 불쌍한 약자들에게 그렇게 대할까 참 그렇습니다. 화이트 갈라 직업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유가 가지는 이중성이 있죠. 처음엔 배고프지 않아서 만족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비교하고 또 욕구는 더 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과 정규직 급여장한 선택을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한 200만 원 이상 받으면 취업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실업자로 있고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라고 뭐 그렇게 이게 이제 살아가는 대응 지혜죠.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다. 보통 이제 뭐가 시켜야 하고 본인이 좀 알아서 자기가 나서서 좀 창의적으로 이런 게 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적응하는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생활총화에서 뵌 비판의식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게 취업이 좀 애로가 되는 거죠. 구인하는 쪽에서 사장님들 쪽에서는 신분이 확실한가, 직장 동료들과 잘 어울릴까, 직장을 자주 옮긴다는데 급여는 얼마를 줘야 하나, 일을 제대로 못해. 이게 뭐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도 탈북민 고용하시는 장로님들 계시거든요. 또 요즘은 경찰 공무원에서도 이게 가서 이렇게 취업 알선도 해주고 또 남북 하나전에서 해주는데 항상 고용을 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이런 거를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탈북민 쪽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언어 습득이 낮다. 영어 이해 특히 이런 거. 이북말투 이게 쓰니까 사람들하고 잘 이게 자꾸 구분의식이 생긴다. 전문 기술력이 부족하다. 컴퓨터 영어 이렇게 해도 이게 쉽게 안 되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그 다음에 근로문화에 있어서 찾아서 일하지 않는다. 뭐 그냥 시키는 것만 한다. 뭐 이런 거죠. 기업주의 직장 동료와 견해 차이가 있고 갈등 극복이 잘한다. 이때에서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울뚝 기질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국내 연고가 없기 때문에 일을 하러 가는데 아이 양육 문제가 이렇게 아이를 좀 맡길 데가 없다. 뭐 이런 분들. 그다음에 이제 창업, 제가 짧게 하고요. 이제 창업은 최근에 와서는 이전까지는 주로 한국 기관이나 한국민들이 창업을 해서 고용을 도와주는 수준이었다면 최근에는 직접적 창업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음식점이나 프랜차이즈 카페, 편의점, 네일숍, 미장원 이런 건데 생존 수준인 것 같아요. 뭐 생활비 수준 나오는데 이렇게 성장하는 사례는 이렇게 많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창업을 지원하는 자금을 지원해주고 무상도 일부 있고 대부분은 무이자 상환하는 대여 개념이죠. 열매 나눔 재단이나 그 피플. 여의도 침례교회는 청년들 이렇게 카페 창업하는 걸 지원해주고 교회 내에 실업인들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이렇게 계속 멘토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어쨌든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북민 지원 관련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남북하나재단도 이런 창업이나 이런 데까지 지원을 해줄 여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우리 이게 보수정부, 진보정부에서 전부 다 그동안 사회적 기업을 해서 인건비 지원도 해주고 계속 존속하도록 해줬죠. 어떤 이런 걸 했습니다. 급피플의 자유시민대학 사례는 급피플이 이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했죠. 대학을 하면서 이제 취업교육도 시키고 24시 편의점 창업을 도와줬어요. 초기 자금도 좀 주고 무이자 상환이죠. 현재 20여 점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의점주. 그러니까 탈북민 편의점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공적 정착 지원 사례로 돼 있는데 현재 자유시민대학은 종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탈북민들이 계속 이어지질 않으니까 이게 됐고 급피플은 지금 계속 있죠. 탈북민 고용을 도운 경제사업 사례로서 이게 이제 그 2008년 그때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때죠.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이거를 이제 해줬는데 이 회사는 파주시에 있는 블라인드 제조 사회적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열매 나눔 재단이 한 3억 투자했고요. 설립 자금이죠. 그 다음에 SK에너지와 SK 사회적 기업 사업단에서 투자 자금을 한 3억 했었고
지원도 해줬고 SKRNC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판매 지원도 해주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와 통일부가 같이 힘을 모았어요. 설립 자금을 보건복지부에서 3억 자금으로 지원해줬고 인건비도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통일부에서 인건비 지원해줬고 이런 사업화를 추진을 했죠. 그리고 이제 연결을 해준 게 우드 블라인드 1위 업체가 우드림이라는 회사, A1 인테리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청을 받도록 그리고 여기에 판매를 해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나가도록 그래서 기술 교육도 받고 MOU도 체결을 했고 그래서 여기는 사례가 보면 열매나눔재단하고 대기업 SK 대기업과 정부기관 보건복지부와 통일부 그다음에 중소기업으로서 이제 그쪽이 같이 연합을 해서 같이 이렇게 메자닌 에어컨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지금도 계속 존속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메자닌 아이팩은 여기도 파주시에 있고 박스 제조업인데 2014년에 매출 한 40억까지 가고 탈북민 한 20여 명 고용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에서 한 40명 됐었고 탈북민 최초의 사회적 기업이었어요. 그 당시 이제 열매나눔재단이 주도하면서 김동호 목사님이 많이 나서셨고 종이박스 회사에게 영업 경험이 하셨던 박상덕 사장님이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서 지금 부동산은 경매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도. 그래서 이 회사도 초기에 설립할 때 열매나눔재단과 SK에너지와 통일부 고용노동부와 녹십자 SK 신한다이아몬드 이거는 박스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건을 사주는 거죠. 그래서 탈북민 고용기업 회사에서 이렇게 소싱을 해준다, 구매를 해준다는 것만도 영업이 문제니까 이게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박스 제조업계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리고 몇 개 대기업이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좀 부도가 났어요. 그 외에 이제 경제사업사를 보면 서비스업 분야에서 조그맣게 이제 카페 하던데 또 옥상 녹화 사업하는 에코그린은 남북한 청년들이 힘을 모아서 같이 이제 자기네들 업체를 만든 거죠. 농업 분야도 이제 하고 있는데 농업 분야는 지금 탈북민 고용까지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데는 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통일부 등록 NGO는 3분의 1이 농업 분야죠. 공동체 사례도 있고요. 보나트콤이나 해피트리에 같이 살면서 일터와 교회와 자녀 학교를 일체적으로 결합을 하고 보나콤은 최근에 경북의성에서 탈북민 대안학교를 지금 온누리교회와 함께 지원을 추진을 하고 있죠. 사업 추진 예로는 역시 여러 가지 매출 부진, 적자 발생, 협력자가 잘 연결이 안 된다. 일부는 탈진 상태도 있고 자금력, 판매력, 기술력의 열이, 경영 능력이 부족하다. 목회자가 하시는 데가 있는데 이 목회자가 이거를 사업체를 운영을 하려니까 경영 능력 발휘와 한계가 있죠. 사업주의 법적 형태는 개인기업으로 하는 이런 조그만한 주식회사 형태도 있고 민법상 법인도 있고요. 협동조합 형태. 협동조합이 또 가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또 약점이 있고요. 사회적 기업은 이게 시스템으로 해서 고용노동부가 하는 거고 지자체 예비 사회적 기업이 있고 사회적 기업이 인정을 받으면 한 3년, 2년 이게 다시 재평가를 해서 다시 지속시킬 건가 여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건비 지원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바람직한 사업 추진 방향은 필요하죠. 그래서 기존의 사업체들을 좀 돕거나 컨설팅 해줄 차원이 있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사업체를 출범시킬 수 있는데 이게 앞으로 코로나 후에 이런 것들이 나올지 탈북민의 특수성은 사회적 기업 대상자, 일반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과도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시장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는데 지금 사회적 기업의 80%는 정부 지원이 끊어지면 생존이 잘 안 된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죠. 그래서 결국은 연합하고 전문성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아까 메자닌 아이팩이나 메자닌 에코온처럼 서로 연결하는 좀 이런 리더십들이 필요합니다. 탈북민 역량 있는 전문 경영자를 어떻게 참여시킬 거냐. 또 사업이란 건 사전에 항상 사업 타당성을 잘 분석해서 안 될 경우에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어쨌든 그래도 후원 기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어쨌든 정신적으로도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물질적인 후원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공공기관 참여도 아까 통일부나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요.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런지 또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투자자금 마련도 이런 민간기업이나 또 이런 벤처 임팩트 투자업체에 이렇게 하고 기술력과 영업력을 제고를 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가 직접 사업 추진하기는 좀 적절치 않고요. 제3제 기업이나 어떤 법인을 통해 세우거나 사업 추진이 바람직하고 직접적인 사업 추진가 될 경우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물론 복지 분야에는 위탁자로 선정돼서 운영하는 유치원이나 노인돌봄센터나 지역도서관 이렇게 합니다만, 직접 경제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열매나눔재단이나 급피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자,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재단법인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자,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이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